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유신시대 때 박정희의 지지도를 여론조사했다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70%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유신시대 때의 언론은 그야말로 박정희를 찬양하는 방송이었고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중앙정보부가 뒷골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사법살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현실을 잘 모르는 채 박정희를 찬양하기 바빴죠. 왜? 모든 언론들이 오로지 박정희를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총에 빵빵빵 맞아 죽고 난 뒤에 뒤늦게 알게 된 현실은 그야말로 시궁창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비호하는 현실.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을 오히려 법무부가 이를 옹호하는 현실. 박정희 체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또다시 임명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처음 시작하여 공직자의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이전으로 권력이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와대 고위직에 있던 인간들 뇌물을 즐기고도 처벌 없이 원직에 복귀했습니다. 문영인 서울교육감, 이른바 보수교육감, 공금으로 자기 책을 뿌리고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했지만 뇌물을 먹은 공정택 교육감이 불과 2009년까지 존재했기에 겨우 5년 정도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그쳤죠.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의 칼럼에서 인용한 겁니다만은 지금 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이 50%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화 타협은 고사하고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는 거 바로 그러한 지지율을 맹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권력의 행태 잘 압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급기야는 이명박이처럼 뒷조사나 하고 다닌다면 우리 국민들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어떻게 대항해 왔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뉴스K 매일 저녁 9시부터 정확하게는 러닝타임은 한 50여 분 됩니다. 1시간 동안 방송되는 뉴스K에 대한 열화와 같은 호응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합원 가입도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월 11,000원의 사용료, 다음 주 정도부터 CMS 자동이체가 인터넷상에서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1년치 혹은 2년치를 선납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30여 명도 채 되지 않은 방송 제작국 인력으로 매일 1시간 뉴스 만드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뚜벅뚜벅 꿋꿋이 걸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경험 많은 기자들을 충원할 겁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지금처럼 조합원가입이 급증하고 출자금 납입이 급증하고 사용료 지정수가 사용료 받는 것이 무난히 이루어진다면은 특히 방송제작국의 뉴스 PD는 경험이 있는 단연차 경력직 기자들을 중심으로 뉴스 PD를 좀 더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논들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신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들보다도 공정한 그런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조합원 가입에 힘입어서 더욱더 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게 새벽 0시 0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명 가까이 조합원들 가입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00명 돌파 기대해 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가입한 조합원들 저녁 7시로 마감해서 그때까지 가입하신 분들 그 전날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그 이름을 뉴스K가 끝날 때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규제 완화. 정말 언론들이 마음먹고 사태를 오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광풍이 잘 말해줍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시민편집인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인가요? 정확한 직함이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 경향신문에 쓴 칼럼 규제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칼럼을 읽어보면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이네요.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 광풍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영국에 살던 2004년 무렵 삼성은 영국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다. 영국인들이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 LG 제품의 감탄사를 연발할 때는 나도 덩달아 으쓱했지만 영국 언론이 삼성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으로 보도할 때는 창피했다. 삼성은 여왕까지 초청해 거창하게 준공식을 한 윈야드 공장을 불과 8년여 만에 폐쇄해 영국인들의 반감을 샀다. 삼성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82만여 제곱미터 땅을 확보하고 영국 정부에서 1,050만 파운드의 보조금까지 받은 터였다.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서 공장 지으려면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할 정도로 규제가 많다면서 영국에다 지은 그 공장에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공장을 폐쇄했던 걸까요? 삼성은 인건비가 동유럽에 비해 5배 내지 6배 이상 들어가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영국 언론은 삼성이 영국의 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영국은요, 보조금까지 주면서 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러나 노사, 환경, 회계, 공정거래 관련 기업 규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엄단합니다. 법은 노동자에게만 대한민국 체력 노동자에게만 엄격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도 공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혹은 활동을 탄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합니다. 윈야드 공장의 인건비 상승 역시
삼성은 노조 탓으로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에 초대된 영국 대사가 영국을 규제개혁의 모델로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매도하면서 지금 이 정부 규제 완화 광풍 불고 있습니다. 그 광풍의 특징은 필요한 것까지 날려버린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규제개혁 회의는 그동안 규제 철폐에 목을 메왔던 시장 지상주의 농객과 그리고 민원인 등 총집결해서 규제를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매도한 단지한 대국민 쇼였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부가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다. 회의에서 거론된 액티브 X 역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 이미 올라가 있고요. 업계도 지금 개편을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요란한 쇼를 부리는 와중에 아무런 견제 없이 슬쩍 부활한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자칭 보수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줄푸세 그 본능이었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그리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법질서는 법이라는 거는요. 있는 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작살내기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가 2007년도에 내세웠던 줄푸세입니다. 그 줄푸세 본능이 슬그머니 살아났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사회 양극화와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후보 역시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능 감추지 못하는 거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는 쪽으로 일대 전환을 해버렸던 겁니다. 자신의 공약,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 확대 이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가 나라를 망치는 암덩어리라고 원수라고 오히려 질책하고 나선 셈이죠. 논란의 귀결은 대개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좌우된다. 도장 1000개나 암덩어리처럼 무리한 표현일수록 한번 규정되고 나면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단정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아래 착한 규제 논리가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정감사 대상인 산업연구원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황사라고 비난했다. 한국 사회에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찰이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은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규제 성토대회였고 보수 부흥회였다. 그렇습니다. 보수 부흥회였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은 규제개혁 회의 이후 일관되게 제동이 없는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죠. 특히 그 규제 완화 회의에서 규제개혁 회의에서 거론된 곳에 기자들도 직접 나가보고 쓴 현장 기사들은 돋보였습니다. 관광 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지역, 그리고 녹지를 공장 용지로 바꾸려는 여수산업단지, 농가협회 공장이 밀집한 김포 대구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되는 공장들이 민원을 제기한 인천 내양 지역 등의 실태를 경향신문은 러포 형태로 보도함으로써 기업만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줄푸세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인 규제개혁 회의의 성격을 처음부터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던 것인데요. 비단 경향신문만의 일은 아닙니다. 첫 회의를 보도했던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할 수 없는 것이면 손톱 및 가시 선정 왜 했나? 어떻게든 되게 창의적으로 규제를 풀라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기자로서 그 규제개혁 회의를 취재한 그 말하자면 핵심 언론 기자들 일본 용어로 말하자면 야마를 뽑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국정홍보신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진보 언론들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보수 부흥회 혹은 뭔가를 가장한 그 목적이 실제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초동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비판은 해설이나 사설에 사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일도 사실보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7시간 동안 방송 3사와 종합편성 채널, YTN 등 케이블 방송까지 총동원해서 규제 완화 선전전을 편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언론들, 경향신문 특히 적절한 지적이 없었다라고 이봉수 서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섭외한 중소상공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보였습니다. 민원인의 준비된 질의에 장관의 준비된 답변이 반복되는 역할극을 국민들이 무려 7시간이나 본 셈이죠. 박근혜 띄워주기 위해서 온 관제 언론들, 관제를 숨긴 공영을 가장한 그런 언론들이 그야말로 쇼를 벌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동 단계에서 짚어주지 못한 진보 언론 유감스럽긴 합니다. 이봉수 이 사실 경향신문 시민 편집이기도 하죠. 이봉수 대학원장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진보 언론의 임무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넘어 우리 사회에 왜 규제가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세적으로 의제 설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가디언은 신문 맨 안쪽에 연결된 두 면을 펼쳐 이번 주에 그래픽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통계치를 보여줌으로써 힘있게 의제 설정을 한다.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이 너무나 자주 1, 2등 아니면 꼴찌에서 1, 2등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디언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통계들을 합한 것이어서 통계 연도가 다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을 한 것은 너무나 많다. 인터넷 분야 1위 등 좋은 것도 꽤 있지만 나쁜 게 대부분이다. 저출산율, 자살률, 40대 암사망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1인당 증류수 소비량, 곧 위스키, 소주 등 독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나라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낮고 왜 애를 안 낳겠습니까? 이런 인생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기 때문에 애 안 낳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교육비 그 부담 때문에 둘 낳을 것도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 자살률이 높겠습니까? 왜 40대 암 사망률이 높겠습니까? 40대 암 사망은요,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합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연간 노동시간, 남녀 임금 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노인 빈곤율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꼴찌 수준입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었다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독한 술이라도 마셔야 그래야 간신히 버티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인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증거도 되지만 너무 경쟁적이고 과로하고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고 양극화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에 맡겨진 책무는 이런 불안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상당 부분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목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리는 방법은 규제 완화뿐이다 라고요. 참 세상 모르는 그야말로 공주님 수첩 같은 얘기죠. 예. 규제 완화는 개인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에 사회의 비용을 증가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경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산허리를 허물고 하천에 콘크리트를 싸바르는 공사가 전국에서 계속 진행되고 학교 근처에까지 러브 호텔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중에는 숙박업보다도 다른 이상한 용도로 반날 없이 돈을 버는 데가 더 많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번호판 가려주는 천막을 들여온 나라가 세계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간판, 전광판, 그거 빛 공예입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난립한 음식점 간판 공예 역시 세계 1위일 겁니다. 정부가 매사를 사적 이익 추구에 맡겨놓고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그린벨트와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마저 대폭 완화할 태세인데 안 그래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지방 황폐화를 더 부추기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그야말로 그 좁은 한반도에서도 10분의 1, 9분의 1 밖에 되지 않은 경기도에다가 무려 2천만 명 이상을 때려박은 데 이어서 또다시 대한민국 인구 4천만을 수도권에다 쳐바를 생각입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 할 규제가 오히려 완화해야 될 규제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환경 규제뿐 아니라 시장 규칙을 확립하는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규제, 골목 상권을 넘보는 대기업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 그리고 금융 규제, 안전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등 바로 그게 그런 것들입니다. 박근혜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서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회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 그 특혜로 재벌들 대한민국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 10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규제에 열받았겠죠.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까지 집권하니까 또다시 규제 완화하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들의 특권을 다시 되찾지를 하는 모양인데요. 진보 언론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야말로 1% 중에서도 0.01%인 재벌만 살고 나머지는 다 갑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매달 5일 되면은 5만원 1구자씩 정지하시는 제키님, 이번 달에는 하루 앞당겨서 오늘 2구자 정지하신다고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뽀레님, 뽀레라는 닉네임을 쓰시네요. 뽀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보령시 명천동의 까치밥님, 그리고 외강내강님, 인천 서구 경서동의 미래인님, 그리고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차고올라님, 전부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 골랐습니다. 무인기 사건 가지고 그야말로 은폐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진보 언론들이 할 역할입니다. 은폐와 호들갑을 오가는 무인기 사건 대응, 무엇이 문제인지 한겨레신문 사설을 들어보시죠. 북한이 정찰을 위해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보기 드문 사안이긴 하나 큰일이 아님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데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 24일과 31일 각각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는 북쪽에서 띄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파주에 떨어진 것은 청와대 상공까지 왔다 간 것으로 드러났다. 북쪽이 의도를 갖고 서울까지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는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어긋나는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 정부 차원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쪽이 왜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짐작이 간다. 남쪽과 미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 수집 역량을 따라가려고 여러 기기를 조합해 무리한 시도를 했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의 기술 수준이 낮아 안보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네. 캐논 550D 카메라를 장착했답니다. 그런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몇백 미터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본들 그야말로 코웃음 칠 일이죠. 안보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정부는 애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발견 직후에는 물론 신중할 필요 있겠지만은 그 이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백령도에서 새로운 무인기가 발견되자 바로 태도를 바꿔 둘 다 북한이 띄운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왔다 간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듯한 행태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파주 무인기가 발견한 다음 날께 북쪽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일, 그러니까 그제죠, 긴 시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회를 여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탐지 레이더 긴급 도입, 무인 정찰기 확대 배치, 모든 경량 비행체 등록제 실시 등 온갖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무인기의 위협을 부각시켜 군비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사태를 과장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북측이 무인기를 이용해 테러 등 사실상의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가정도 터무니없습니다. 물론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 살상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다가오는 소형 물체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린 건 생각하지 않고 기회는 찬스다라면서 이것저것 도입하겠다는 그런 행태 버리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평화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관계의 진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전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해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기술이 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를 더 나은 무기로만 막으려는 것은 군사주의적이고 소모적인 발상이죠. 우리는 이미 북한의 전체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군사비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보다 무려 30배 이상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네. 앙바님이 게시판에 저는 가족 회원이 아니고 가족 조합원이 4명이어서 월 5만 원으로 자동이체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도 또 가끔은 정자까지 해주신다고 써주셨네요. 이런 조합원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날이 갈수록 발전할 겁니다. 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강영배님, 그리고 경기 파주시 문산업 선유리의 응대님,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네.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의 해악을 오래간만에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대일 외교에서 이명박이 저지른 잘못. 오늘 한겨레신문 길윤행 특파원이 MB의 해악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잘 짚고 있습니다. 당한 걸까? 지난달 27일치 요미우리 신문 일면 기사를 읽고 어안이 벙벙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신문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던 한일 간 국장급 회담의 의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한국에선 이번 회담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견줘 일본에선 독도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의제를 넓히자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은 몇 시간 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에둘러 시인하며 사실로 확인됐다.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자니까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일본입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9년 외교사에서 독도와 관련해서 두 차례 거대한 외교적 실책이 있었다라고 길윤행 특파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러스크 사안입니다. 러스크는 딘 러스크인데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습니다. 1951년. 2차 대전의 평화조약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는 양유찬 당시 주민대사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에서는 안타깝게도 독도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관할권 아래 있었으며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서한이 나왔습니까? 이승만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가 외치고 있는데 한일회담, 사실 1951년도에 이미 한일회담 했어요. 그때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유진호 씨가 최남선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최남선은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를 지내고 서울에 들어와 있던 친일파였습니다. 최남선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목포하고 나가사키, 중국 상하이의 삼각형을 그리면 파랑도, 지금 2호도로 추정이 되는데 파랑도까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해라. 이런 엉터리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마도와 파랑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서한을 미국에 보냈고, 그 답으로 온 게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답습한 딘 러스크의 서한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외교에서 괜히 자존심 내세웠다가 그야말로 개망신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책이 바로 이명박이가 했던 실책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실책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 11일의 독도 방문이다. 이 방문으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국의 독도 영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이 뒤집힌다. 이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문제를 따지자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고,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어질 것이다. 왜 일본이 독도 도발을 했느냐? 바로 이명박이가 독도 가가지고 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민족주의를 자극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은 국제적, 외교적으로는 크다란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 겁니다. 오랫동안 한일관계의 막후에서 활동해온 최소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단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독도를 가지고 일본을 약 올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이는 약을 이미 올렸어요. 예. 일본은 이미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한일 간의 현안이 나오면은 독도 문제를 항상 꺼냅니다. 이명박의 이 무책임한 외교가 한국 외교에 끼친 해악 너무나 큽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적기자 이용마의 한국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정광의 노동과 꿈, MBC 해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예, 청취자 게시판에서 조합원 숫자가 한 6, 7만이 돼야 안정적이겠다라고 써주신 분이 계신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한 6만, 7만 되고 한 10만으로 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석훈 교수, 요즘 교수가 아니지, 우석훈 박사지, 경제학 박사지,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 영화기획자로 좀 활동하는 모양인데요. 경향신문의 생태경제 이야기를 연재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보니까요, 한국형 조합 아파트를 바로 시작하자라고 썼는데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경기 좋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써본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세입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줄어든 씀씀이가 국민 경제에 훨씬 더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총선과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향해 가는 야당의 전공법이다 라면서 협동조합 아파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협동조합 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22%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가격도 작고 공급도 작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스웨덴은 협동조합이 자체 자금력을 갖추고 소유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합쳐서 한국형의 조합 아파트를 만들어 봤으면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석훈 박사의 제안입니다. 즉 협동조합으로
조합 아파트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예요. 주택조합이 아니라 과거 주택조합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가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택지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면 수년 내에 조합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틀이면 100평방미터 이하, 즉 33평 이하의 집들을 지금의 전세값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지분 비율 조정으로 판매와 이사 등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시중가보다도 훨씬 싼 조합 아파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4인 가정용의 조합원 지분을 1억 원 혹은 혼자 사는 솔로형 소형 가구는 3천만 원, 이 정도의 건설비를 맞출 수 있다면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오석훈 박사 제안을 합니다. 매매시장과 임대주택, 그 양쪽 모두 선택이 어려운 중산층의 30대 내지 40대 가장들에게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조합 아파트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솔로 주거에도 부분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결국은 전세난을 마감할 수가 있지, 박근혜 정부의 토건식 해법, 즉 집값을 부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식의 이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전세값도 올라만 가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정작 집을 사야 될 30대 40대 집 못 삽니다. 주거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은 결국은 씀씀이 줄어들고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중산층의 주거비용을 줄여야만이 내수가 살아납니다. 협동조합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거품 끼어 있는 수억의 아파트 가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협동조합 화이팅입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